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일의 석사과정생 하윤우라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Everything connects to everything else.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바로 코리스폰던스를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타임 코리스폰던스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프로스 그룹에서 나왔던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인트로덕션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크게 4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적힌 그 타이틀들은 논문 제목은 아니고 제가 키워드를 뽑아서 나열한 것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15년도 11PR부터 19년, 20년, 22년 이렇게 시간 순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앞으로 뒤에서 각 논문들을 칭할 때는 그냥 짧게 20년 유립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니까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들을 보면은 코레스판던스 혹은 컨시스턴시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웍들은 컨시스턴시를 이용해서 코레스판던스를 찾는 연구들을 했었고요. 그 키워드를 좀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에도 있었던 말인데요. 어떻게 보는지를 배워라. 그리고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말을 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맞춰보실 분 있나요? 제가 큰 건 아니고 소정의 커피 사드릴 수 있거든요. 교수님이 하신 일단 포스텍 사람 아닙니다. 네. 오, 카나데가 좀 아쉽네요. 카나데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연관은 있어요. 카나데. 근데 이 문장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이 힌트를 드리면은 이 사람은 엔지니어이자 아티스트입니다. 검색해도 맞는 것 같은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아요. 검색했어요 혹시? 그건 저기 레퍼런스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걸 인용했어요. 네. 이 논문도 에프로스 그룹에서 나온 논문인데 오늘 소개는 막 깊게는 안 할 겁니다. 항상 인용구를 좋아해요. 인용구 나중에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래서 다빈치도 비전 연구하기에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고 이 문장이 나왔던 논문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노란색 박스끼리 혹은 초록색 박스끼리 어떤 코리스판던스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때 2013년 이 당시에 러닝 베이스는 아닌 그런 이미 존재하고 있던 피처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고 리젝션을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각 연대별로 코리스판딩한 이미지를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각 연대 안에서도 이미지들을 겹쳐놨는데요. 이 논문을 소개드릴 건 아니고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 X축으로는 템포럴 코리스판던스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연대 안에서는 지금 스페이셜 코리스판던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타임 코리스판던스에 대한 에프로스 그룹에서 나온 연구들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15년도 12PR에 나왔던 논문인데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의자가 2개가 있고 의자의 각 다른 포인트를 연결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매칭을 하려고 했는데 매칭을 좀 실패한 거죠. 이게 시프트 플로우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매칭한 결과였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러한 펄스 매칭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좀 줄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이렇게 같은 이제 이미지, 이런 의자 이미지들을 분으로 묶어서 그리고 웹처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A에서 B로 어떤 연결된 매칭이 있었다고 할 때 A에서 B로 가는 걸 포워드라고 하고 B에서 A로 매칭하는 거를 백워드라고 하면 이 포워드랑 백워드를 해서 오차가 크면은 그건 이제 좋지 않은 매칭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매칭을 대체하고 싶은데 좀 더 좋은 매칭으로 대체하고 싶은데 그때 방법을 어떤 걸 썼냐, 이 A랑 C를 연결하는 좋은 매칭을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매칭이라는 건 A에서 C로 가는 포워드, C에서 A로 가는 백워드 했을 때 오차가 적은 그런 매칭을 찾습니다. 여기서 포워드, 백워드 했다는 게 피처 시뮬러리티 잠깐 네네.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가장 맞는 매칭을 찾고 그다음에 이 포인트를 쿼리로 찾은 거죠. 그리고 찾는 방법은 뭐 이 사람들이 학습을 따로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런 앞에서 나왔던 시프트 플로우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미 구해져 있습니다. 그런 건. 근데 우리가 그런 매칭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좋지 않은 매칭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수정할까에 대한 방법으로 AC 연결, CB 연결이 탄탄한 연결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B의 종착점 그거를 이제 A와 B 사이 매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 매칭 방법이 시프트 플로우로 고정이 되어 있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그 매칭을 하는 매칭하는 메소드 자체를 뭐 오티미제이션하거나 학습시킨 거는 아니에요. 매칭은 처음에 다 구하고 시작해요. 매칭의 네, 프로포절, 보죠. 캔디데이트, 네. 매처빌리티, 스코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고 그거를 정확하게 파이널 디시전을 하기 위한 옵티미제이션 하는 걸로. 네. 리파이먼트. 네, 리파인먼트 하는 거. 뭔가 그냥 일반적으로 매칭할 때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게 코사인 시뮬러리티 방법인데 이런 건 사실 포워드 백워드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값이 같은데 네. 여기에서는 그래서 어떤 거를 썼는지가 좀 명확히 돼야 이해가 사실 그 맞는 말씀인데 요 슬라이드로 요 논문 끝이 납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네, 그 시뮬러리티 스코어를 저는 이민 학생이 질문했던 게 시메트릭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포워드와 백워드 자체가 정의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퀘스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두 개 사이에서만 그러니까 A에서 나온 거, B에서 나온 포인트 두 개가 얼마나 유사하냐 그걸로 끝나면은 사실 시메트릭한 게 맞는데 네. 그래서 포워드와 백워드가 왜 등장하냐면 A라는 쿼리를 잡고 네. 어떤 풀에서 검색하냐가 달라지잖아요. 뭐 B라는 모든 캔디데이트 풀에서 네. 검색하면 저기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포인트 매칭들이 있고 네. 근데 B에서 쿼리를 잡고 A 내에서 검색을 하면은 그게 포워드와 백워드는 서로 달라질 수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워드와 백워드 방향이 풀 어디서 설치하는지 풀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그리디하게 한 포인트 잡고 저쪽에서 가장 베스트를 무조건 딱 틱하면 되게 좋냐 그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그걸로 측정하면 좋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서 네. 왜냐면 주변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이미지까지 보고 네. 그래서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보고 딱 커사인 시뮬러리티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주변 거 하고 봤을 때 컨센서스가 맞냐 이런 거 포함하고 다른 이미지를 봤을 때 컨센서스가 맞냐 이거까지 다 고려하고 해서 이제 유사도가 한 번에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최적화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였어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주변의 이제 연결 같은 거를 보고 또 신뢰도를 평가해서 웨이트를 주고 하는 옵티미제이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른 이미지 간의 이제 연결을 가지고 디파인하는 옵티미제이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기에서 사용한 이런 포워드 백워드라는 거나 아니면 이런 글로벌 컨시스턴시 이런 게 뭐 이때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고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코리스판던스를 찾는 웍이 이때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인용구인데 이제 타키오 카나데 씨가 어떤 그 대학원생 새내기가 들어와서 카나데 씨한테 카나데 교수님한테 제가 현직이신지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카나데 교수님께 이런 질문했답니다. 그 컴퓨터 비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눈치 보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아까랑 동일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검색해봤나요? 코레스폰던스 맞습니다. 이렇게 세 명 같이 커피 마시러. 네. 코레스판던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게 댄스 코레스판던스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코레스판던스는 정말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이 논문에서 인용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게 진짜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는. 네, 카더라니. 광고 같은 네? 광고 광고 같은 느낌. 그런 전설이 있었더라.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 다음에 카나데 교수님 만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아닙니다. 좀 의기소침해졌는데요. 아무튼 카나데 교수님이 네. 이 연구실의 그랜드파더. 우리 지도 교수님 카나데 교수님. 네. 만나시고 만나면 네. 스승이 날 때도 카나데 교수님이 이제 홈커밍데이에서 스승이 날 때 축하 메시지 보내. 언젠가 누가 여쭤보는 걸로. 이 영상을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 이 저자들이 PPT에서 가져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강아지가 뛰어가다가 물에 빠지는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강아지가 형상이 바뀌어요. 강아지가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다리가 막 움직이고 형상이 바뀌는 데다가 물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얘가 아까 그 강아지란 걸 알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강아지와 영상과 같은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코리스판던스를 학습하고 싶을 때, 그걸 찾는 걸 학습하고 싶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저자들이 그 영상 속에서 우리가 뭐가 시밀러한지를 찾으려면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뭐가 시밀러한지 찾으려면 일단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해서 박스를 잘라야 그거에 시밀러하다는 걸 전제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래킹을 하려면 뭐가 시밀러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킨 앤 에그 프로블럼이다. 그래서 두 개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학습을 시키자라는 결론을 저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레이블이 없는 영상에서 슈퍼비전을 줘야 되는데 슈퍼비전을 줄 방법이 슈퍼비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아까 했던 건 이제 한 단계 거쳐오는 포워드 백워드 컨시스턴시였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퓨처 프레임에서 과거 프레임에서 퓨처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예측된
요 빨간색 박스가 파란색 박스랑 가까워야 된다는 걸 로스로 걸어줍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 갔다가 돌아오면은 제자리여야 된다는 그 논리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시그널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클을 따 픽셀 레벨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제가 박스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요거는 아마 픽셀 레벨에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로스가 몇 가지 더 들어가는데 또 하나는 이 파란색 박스에서 매저한 피처랑 빨간색에서 매저한 피처랑 시밀러리티도 잽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까워져야 된다는 로스를 보여줍니다. 제가 좀 말을 잘못했는데 방금 그건 아니고 그 디스턴스는 맞아요. 근데 피처가 같아야 되는 건 요 파란색에서 그 다음 프레임 파란색 갔을 때 그 다음 갔을 때 이 두 개 사이의 피처가 시밀러 해야 된다는 걸 걸어줍니다. 혹시 아까 질문 있으셨나요? 이게 프레임이 몇 개나 왔다 갔다. 이게 프레임마다 실험을 했던 걸로 아는데 작게는 5프레임에서 10프레임 이렇게도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막 그 왔다 갔다 하는 프레임 개수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 달라졌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 왼쪽에 있는 뭐 두 개를 예를 들면 네. 파란색 두 개도 같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오클루전이 저렇게 발생을 했을 때도 네. 같다고 뭐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얼굴이 잘 보이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완전히 동일한 걸 찾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뽑은 피처랑 이 전체에서 뽑은 글로벌 피처를 가지고 어텐션을 대가지고 그거를 다시 CNN 통과시켜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랑 반드시 닮았다고 할 수 없더라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풀 안에서는 되게 닮았어서 쪽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코리스폰던스가 물리적인 코리스폰던스 아니면 물리적이지 않더라도 색깔이 같은 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그 정의와 우리가 최종적으로 풀고 싶은 타겟 테스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것 같아요. 대응점이라는 정의가 한마디로 타겟 테스트는 보통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나 아니면 세그멘테이션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네.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네. 얼굴 앞면과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때 뒷면에 이렇게 뒤통수가 보이는 부분, 그거는 물리적으로 같은 포인트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적절하다고 생각이 아닐 수도 있죠. 이 예제 그림은 어디서 온 거예요? 네, 저자들 슬라이드에서 저희들 슬라이드. 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머리, 그다음에 어깨 이런 어떤 시멘틱 코리스폰던스, 의미론적인 거, 뭐 그럴 수는 있죠. 물리적인 피지컬 코리스폰던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레벨이 필요하냐에 따라. 근데 뭔가 픽셀 레벨에서 디스턴스를 매저한다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건 이제 그 최종적으로 추정한 박스와 처음에 시작한 박스 사이의 디스턴스를 잴 때 픽셀 레벨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렸던 건 픽셀 레벨이라는 게 픽셀 네. 칼라 레벨인지 아니면 코디네이트인지 뭐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럼 픽셀 코리스판덴스를 재는 건 아니고 픽셀 수준에서 그리고 그런 컬러 코리스판덴스를 재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오클루전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오클루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을 스킵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뭐 로스 이런 걸 걸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EF 그 트래킹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파이라는 피처를 뽑는 스페이셜한 피처 맵을 뽑는 그 피처 익스트랙터가 있고 이제 이걸 학습을 시킬 거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이 저자들은 T라고 부르는 트랜스포메이션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셜한 맵 두 개에서 나온 이 맵 두 개를 가지고 어텐션을 매저하고 그 어텐션을 가지고 다시 이제 CNN을 통과를 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트레이닝 중에 이렇게 되고 인퍼런스 할 때는 어텐션 맵까지 매저를 한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그 스코어가 높게 나온 그런 지점을 이제 몇 개를 꼽아가지고 거기에 레이블이 전달된다 이런 식으로 인퍼런스를 하는데 결국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밀러리티를 재기 위한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과 그다음에 트래킹을 하기 위한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를 나눠놨습니다. 이제 전체 학습 데이터셋을 보는 와중에 하나의 샘플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은 이런 식으로 인스턴트 마스크, 포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멘틱 마스크나 뭐 텍스처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첫 프레임에 그 지역을 색칠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그 텍스처에 코리스판딩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정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앞에 다운스트림 테스트로 뭐 A, B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걔네도 그럼 마찬가지로 첫 프레임만 주었지만 이미지 트래킹 정보를 하면서 포즈나 마스크를 프로포게이션 한다 이런 테스트. 그 앞부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네. 그 마지막에 텍스처 같은 경우도 인풋 프레임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만 주어지고 네, 그 다음을 프로포게이션 타임축으로 프로포게이션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네, 나머지 테스트도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동일합니다. 첫 프레임에서 레이블만 주어집니다. 그럼 저런 거 예측하는 네트워크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이제 아까 봤던 그 매저하는 방식으로 찾는데 그 찾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를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지고 있는 피처 익스트랙터로 예측한 그 맵을 가지고 어텐션을 재는데 이 부분 사실 알고리즘적으로 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파인 튜닝 레이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온 피처 맵을 가지고 주어진 레이블을 프로파게이션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지금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할때 네, 패치 사이즈는 그냥 동일한 걸로 계속 트래킹을 합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치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4와 64였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정도 크기의 패치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뭔가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이미지가 대상의 사이즈가 이렇게 프레임 감에 따라서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각 프레임마다 추론되는 어떤 패치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 건 따로 없고 그냥 패치 홀딩으로 뜨는 패치 사이즈요? 어쨌든 매 프레임마다 포텐션 해서 네.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패치 사이즈가 막 바뀐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도 여기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네요. 근데 패치 사이즈가 막 이게 작아진다고 해서 패치 사이즈도 같이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냥 네, 피규어만 보면은 네. 10by 10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네, 그게 이제 피처 맵의 사이즈가 10 by 10으로 이제 고정이 됩니다. 학습 중에는. 패치라는 거 정의를 어떻게 해서 쓰는 거예요? 패치요? 학습할 학습할 때는 이미지 패치를 때를 뜯었어요? 네, 뜯어서 씁니다. 정말 뜯었어요. 학습할 때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뜯지 않아도 학습은 할 수 있는데, 네네. 패치 사이즈가 이미지에서의 패치 사이즈 아니면 피처 맵에서의 패치 사이즈? 패치 사이즈 이미지에서 예를 들면 이미지가 240 by 240이면 이미지 패치 사이즈가 80 by 80 이런 패치를 뜯어내고 여기서 통과한 피처의 스페셜 맵이 이제 10 by 10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똑같은 레이셔로 계산이 됩니다. 피처 맵 사이즈와 이미지 간의 그거는. 네, 그래서 그게 립세티브 필드. 네네. 그래서 패치를 실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립세티브 필드 사이즈로 아. 패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미지를 피처 맵을 다 구해놓고 리세팅 필드만 옮기면서 연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패치에서의 피처 맵에서의 패치 사이즈는 몇이에요? 피처 맵이요? 네. 아 그건 10 by 10인데 그건 지금 이미지 전체를 10 by 10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요 이미지 전체를 30 by 30으로 만듭니다. 30 by 30. 그리고 패치는 10 by 10. 10 by 10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미지 간에 어텐션을 다 구해놓고 갖다 써도 네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학습은 그렇게 하고 네. 테스트할 때는 그럼 거기서도 패치를 써요? 그걸 지금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예측하기로는 안 쓰지 않아요. 학습만 보죠. 그러면 이제 여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결국에 레이블이 주어진다는 거는 그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각 픽셀 혹은 그 리전이 어떤 레이블을 달고 있는지 계산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 레이블이 다음 프레임에서 어디에 가 있느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알면 되는 거는 30 by 30짜리 전체 피처 맵하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의 30 by 30 전체 피처 맵 사이의 어텐션을 보고 어텐션 리스폰스가 높은 거를 이제 뭐 탑K를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뽑아서 거기로 레이블이 갔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아마 알고리즘이 돌아가거든요. 네, 그렇게 트래킹하면 되죠. 네, 뭐 물론 약간 스무딩하고 이런 거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다음 논문 넘어갈게요. 네, 다음 논문은 2020년 유립스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사실 앞에 논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논문에서는 트래킹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미지상에서 패치를 트래킹을 해서 돌아오는 걸 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미리 규격을 가지고 패치를 다 뜯어놨습니다. 그리고 각 패치들을 그래프 형태로 볶아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원래 패치로 돌아와야 된다. 요거를 학습 시간으로 줬습니다.
아까랑 비슷한데 중간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필요는 없죠. 원래는 각 프레임에서 각 프레임 이동할 때마다 어디로 로컬라이제이션 되느냐를 계속 찾아내야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원천적으로 패치를 나눠놨기 때문에 그 연산이 아니게 됩니다. 네,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이런 식으로 T 프레임에서 T 플러스 K 프레임으로 그래프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는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건 이 파이 역할 자체는 아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그 파이를 통과해서 나온 임베딩이 싱글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노드가 이제 25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25개의 패치에 대해서 25개의 이제 128디멘전짜리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각 벡터들 간의 소프트맥스 연산을 통해서 그 다음 노드를 예측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서로에 관한 소프트웨어 연산하는 게 네. 어떤 벡터들 이제 여기 보시면 qt와 qt 플러스 1이 이미지고 거기에 i 번째 노드, j 번째 노드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서 파이를 통과한 임베딩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매저한다는 뜻이고 그 디스턴스가 그냥 내적으로 연산이 되네요. 그 연산을 한 걸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이제 네 괜찮나요? T에서의 T 타임에서의 I 번째 네. 픽셀이랑 T 플러스 1 타임에서 J 번째 픽셀에서의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그쵸. 이제 T에서 뽑은 I 번째 거기 패치 임베딩이랑 T 플러스 1에서 뽑은 J 번째 패치 임베딩 사이에 어떤 뭐 코사인이 있는 어떤 시뮬러리티 이용해서 그걸로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건가요? 네, 그거를 그냥 내적으로 매저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L에 걸려 있는 기준이 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그마가 L 오버 L 그냥 모든 노드의 개수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T 플러스 1의 노드 개수 그 각 노드들에 대해서 그 디스턴스 매저해서 익스포넨셜한 요 결과들 그 서메이션 분의 이제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j 번째 노드와 현재 우리 i 번째 t에서의 i 번째 노드랑 연산한 결과 이렇게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더하면은 1이 되겠죠 아마.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좀 더 하이레벨에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식을 이걸 몰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서 이 의미적으로요? 수식이 어떤 의미를 좀 하고 있는지 그 디스턴스를 잴 수 있는데 디스턴스를 재게 되면 그 분포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크기도 제각각이거든요. 디스턴스가 인수가 될 수 있는 디스턴스가 아니라 내적을 했을 때 이 피처 싱글 벡터 두 개를 내적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이 익스포넨셜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합은 1이 되고 각각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 액티베이션으로 나타나게 돼가지고 그거는 지금 수식을 설명하는 거라서 로우 레벨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냥 저 소프트맥스 전에 사실 때 네네. 저 소프트맥스를 취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질문이었어요.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 설명. 네. 어피니티 매트릭스의 정의가 뭔지 뭘 나타내고 싶은 건지 저걸 왜 계산하고 싶은 건지가 이현 학생이 지금 질문을 한 거였잖아요. 네. 인풋 아웃풋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시스템에 이제 I 먼저 노드가 들어갔을 때 다음 스텝에 가능한 네. 모든 코레스폰던스 뭐 여기서 디스턴스로 매정하는데 그에 대한 성역값을 다 더하는 그런 이제 매트릭스랑 만드는 하고 저는 이해했는데 네, 그렇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답변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크게는 아까 전에 다시 원래 자료로 돌아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뭐 t 플러스 t에서 t 플러스 q까지 이제 계속 곱했다가 다시 역으로 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 p x t 플러스 1이 i 두 개가 같아질 확률을 매저해서 그걸로 그 오브젝티브로 쓰고 싶은 거. 그래서 각 프레임마다 저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이제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어디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 프로버빌리티 어피니티 매트릭스로 이제 학습을 잘 어피니티 매트릭스로 잘 레프레젠테이션 될 수 있도록 저 파일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인포터 파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AIJ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볼 수는 없어요. AIJ요? 매트릭스. 칠판에 그리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원래는 그 스페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5x5로 우리가 피치를 그리기 이렇게 뜯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한 프레임에서는 뭐 총 4개의 피치에서 뽑은 인베딩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인베딩이 다시 한번 그래서 인베딩이 나올 거고 이렇게 이제 인베딩을 나타내면은 뭐가 T고 뭐가 T 플러스 1이에요? 여기가 T고 T 플러스 1 웨이비라고 했을 때 각 노드와 노드 사이에 그 연산을 해서 전체 소프트믹스를 취한 어떤 밸류가 여기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그런 밸류를 가진 하나의 그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AIJ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썸트 1인 거는 지금 축이 두 개잖아요. 뭐가 썸트 1? 썸투원이요. 썸투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여기로 추적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를 추적하는 것 때문에 여기가 서메이션이 되고 저 수식하고 연결해서 좀 그래서 여기서 서메이션 되는 요 L을 서메이션 한다고 했는데 여기 T 플러스 1에 대해서 그 1에 대한 노드들이랑 우리가 지금 쿼리 노드랑 다 연산한 결과를 다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네랑 다 하나하나 계산한 결과를 서메이션을 하고 그게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랑 연산한 결과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서 이게 어페인트 매트릭스에서의 이 제로에서의 밸류가 됩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밸류의 의미는 각 밸류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T 프레임의 노드 0번에서 그 다음 프레임의 노드에 노드로 이제 전파되는 노드로 그래프니까 이제 그 그래프 노드를 예측하는 확률입니다. 대응을 하는 네, 대응 확률. 그래서 아까 김영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이게 이제 AIJ가 T에서 T 플러스 1으로의 AIJ가 있는 거고 그러면 T 플러스 1에서 T 플러스 2로의 AIJ도 있을 거고 그 매트릭스가 그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사이클을 갔다가 돌아오면 어디로 갈지에 대한 확률을 내죠. 혹시 뭔가 이해 안 되시거나 설명이 잘못된 부분 있으면 말씀 주세요. 이해됐어요? 혹시 김준성 학생 뭔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신 건 이해가 되는데 네.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네. 노드 뽑을 때 네. 어떻게 뽑는지가 좀 궁금해서 아, 그냥 저기 설명으로는 이렇게 그리드처럼 잘라서 그냥 그걸로 표시해서 제가 이제 페이퍼에서 놓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읽을 때는 그리드라는 말만 했지 랜덤이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저자들 PPT에서 가끔 랜덤하게 그려놔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좀 헷갈리는데 근데 아까 그 비교 방법 보면은 지금 이 비교는 약간 레귤러 그리드처럼 나왔는데 그쵸. 이미지랑 같이 오버레이 놓고 네. 보면은 얘가 약간 노이즈 껴놓은 것처럼 네. 이게 온라인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온라인 안 맞게 그릴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제가 그때 네. 보조를 해주는데 저희 그 그리드 나오는 거기 안에서 이제 아, 샘플링 하나요? 더 작은 걸로 샘플링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페이퍼 읽으면서 그 부분을 또 잘 놓쳤었는데 네, 이 그림으로 보건데 아마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패치단을 크게 우선 잘라놓고 네. 거기에서 패치 내에서 랜덤으로 샘플을 한다는 말이죠. 픽셀. 그리드를 나눠놓고 그 중앙 지점을 샘플링하는 거 아닌가요? 그 각 그리드 안에서 하나의 셀 안에서 중앙 지점을 샘플링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입력이 픽셀 하나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사이즈는 64 x 64. 이번에 듣기로는 샘플링 오버래핑 패치스 이너 그리드라고 시스템 그리드. 그리드에서 오버래핑한 패치를 샘플링해서 쓴다는 거 이거이 뭐랑 뭐랑 근데 이게 64 x 64라서 오버레이 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서로. 그 샘플링이 랜덤 샘플링이 아니고 그냥 아니, 만드는 것 자체를 이렇게 샘플링 한다라고 표현하나? 랜덤 샘플링 개념이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저렇게 패치 뜯어놓고 들어가서 어차피 풀링 하니까 학생이 생각하는 대로 센터 막 내가 랜덤하게 들어간다. 개인적으로 저거 일레귤러한 그리드처럼 보이는 이유는 링 정렬 안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저거 약간 미스리딩 인포메이션 아니에요? 다른 비디오에서 맞춰서 그러면 거기서도 안 맞추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피규어 그래서 똑바로 그려야 돼.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이 후속 논문에서 사용한 메소드들은 이게 정규 그리드로 짜여진 게 아니면 작동을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다시. 논문에 보면은 패치들은 스페이셜리 지퍼됐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긴 하구나. 그러면은
그러면 트레이닝 때만 노이즈를 주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패치를 지터를 스페셜리 베링하게 주지? 스페셜 베링을 주려면은 이미지를 다 패치별로 트랜스포머션 다 뜯어놓고 서로 뜯어놓을 때 다 랜덤하게 듣고서는 그걸 엔코더를 따로따로 통과시켜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미지 전체를 엔코더에 한 번에 넣고 레귤러 피처 맵을 뽑아놓고 쓰는 걸로 알고 네, 학습할 때는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이미지가 안 들어가고 패치로 뜯어서 들어가고 패치별로 트랜스포머처럼. 그게 왜 일단 허리가? 네, 허리가? 네, 다 그냥 패치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 말고 풀 이미지도? 풀 이미지가 안 들어가고 학습할 때 학습할 때 비디오 들어갈 때 처음부터 나눠서 들어가요. 처음부터 그냥 프레임 쫙 해놓고선 그걸 다 잘라놓고서는 그거를 자른 걸 프레임 인덱스만 부여해서 보는 그게 막 숏컷 방지도 있고 그리고 아까 노이즈 들어가는 것도 그 엣지에 따라서 숏컷 방지하려고 넣는다고 적혀 있어서 그거 엄청 느리겠네. 되게 비효율적으로. 느릴 것 같긴 한데 이거 다음 연구는 멀티 스케일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 레귤러 그리터 때 그거는 그거 모티베이션이 뭐지? 어차피 이거 일레귤러게 스토까지 주는 멀티 스케일 하는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인풋 단을 지터를 줘서 약간 좀 랜덤하게 줘서 그냥 입력을 넣는 거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부분은 아니어서 지금 확인 그렇게 한 거죠. 일단 지터 사람들이 확인해 주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런 부분도 아까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피니티 매트릭스의 이제 곱을 통해서 T에서 T 플러스 K까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T 플러스 K에서 T로 가는 그 전파 확률들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제자리 노드로 돌아와야 된다는 코스 엔트로피 로스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콜리전 이거 하나만 이제 로스요? 갔다 오고 해서 돈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 딱 하나만.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요거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기법 이런 거는 그냥 엣지 드라버 뒤에 가지고 왔는데 이제 엣지 드라버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쇼컷 방지 이게 사실 그냥 동일 노드 계속 예측하거나 이런 트리비얼한 방식으로 예측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랍아웃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드랍아웃이 없었을 때는 이미지의 쿼리가 이 하얀 부분이 들어갔을 때 이 하얀 게 아마 패치 사이즈는 아닐 거예요. 패치 의미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이 파트에서 예측되는 부분 이렇게 좀 국소적인 피처를 예측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영향이 있지만 목표로 하는 게 좀 더 하이레벨 코리스판던스여가지고 이 아래쪽처럼 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저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네. 그래서 드랍아웃이 좀 됐을 때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더 하이 레벨 코리스판던스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임플리멘테이션 저게 드랍아웃을 늘렸을 때 네. 저 맵 자체가 저렇게 넓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베리언스가 늘어서 그냥 그런 아니면 그냥 임페리컬하게 그냥 해봤더니 그냥 좀 이렇게 나오거나 사실 저도 논리적인 설명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네. 드랍아웃을 해서 이제 모델의 베리언스를 좀 키우면은 저런 식으로 좀 더 넓게 코리스판던스 맵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뭐 그러니까 하이 뭐 그러니까 그냥 베리언스가 커져서 불확실성이 커진 건지 정말 하이 레벨 코리스판던스가 네네. 오는 방향으로 유도가 된 건지가 궁금하죠. 네, 그거를 드랍아웃 가지고 네. 뭔가 보장할 수 있나? 음, 좀 약한 것 같아서 임페리컬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지. 그냥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드랍아웃을 할 때 드랍아웃 확률이 이제 0.1에서 최고를 찍고 0.1일 때 그 세그멘테이션 성능 같은 게 최고를 찍고 그거보다 늘어나면은 다시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드랍아웃이 늘어나면은 사실은 우리가 정답에 가까운 그 엣지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끊는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 엣지들을 날려버리면 사실 예측하지 말아야 될 노드를 예측해서 돌아가는 거를 학습해야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드랍아웃이 늘어나면은 좋은 시그널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늘어나서 커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히 그게 유도가 되면서 네, 적절히 유도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 학습할 때 제가 레귤러레이션을 쓰는 거잖아요. 네, 불확실성을 늘리는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좀 다른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것 같고 여기서 X 그러니까 한번 트레이닝 때 인프런스를 쫙 하고 나서 네. 그래서 이제 갖다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가보는 거죠. 끊어진 그러니까 아예 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고 따라갔다가 다시 와서 리스폰스를 유지가 된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엑스트라고 안 하면은 지금 현재 정확한 코리스폰던스대로 쫙 따라갔다가 잘 했다고 가정하면 가장 쉬운 게 뭔가 극단적인 걸 가정하면 아이디어를 쫙 따라갔어. 그리고 다시 돌아와. 원래 자리를 딱 추정해. 그럼 코리스폰던스를 잘 추정하기 위한 피처가 딱 그 위치에 있는 피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내 것만 잘하는 거죠. 나만 잘해서 내가 저 헤드라이트를 딱 표현하는 헤드라이트를 기원하실 텐데 쫙 트래킹하고서 다시 돌아가더니 정확하게 같은 위치. 그러면은 문제 솔브인데 프로그램 솔브가 된 건데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원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헤드라이트가 공교롭게 쭉 가다가 오클루전을 만났네? 앞에 뭐 박스가 있네? 안 보여요. 그러면은 그 피처가 정확한 피처가 날아가면서 트래킹이 안 돼.
올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학습도 방해되고 인퍼런스도 안 돼. 엄청 취약할 수 있죠. 오버피팅. 그러면 세컨 베스트는 뭐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 딱 그 헤드라이트를 정교하게 잘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부분을 강제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옆에 있는 애가 마치 헤드라이트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빛을 갖게 만듭니다. 그럼 그 근처 거를 따라갔다 다시 돌아오면은 거기에 딱 가려져서 헤드라이트가 보이지 않더라도 네. 대충 얼추 근처에 도달을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트래킹이 성공적으로 된 거라고 볼 수 있고 로스를 떨어뜨리는 방향. 네네. 약간 이런 식으로 세컨 베스트를 앵커리징 학습할 수 있도록 앵커리징 해주는 게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에 오피팅하고 거기에만 딱 포커스하는 게 주변도 같이 비슷한 피처를 갖게끔 만들어서 네. 내 거가 실패하더라도 주변 거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성이 생겨서 같이 갈 수 있고 그래서 보니까 헤드라이트 부분만 빨간색인데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노란색으로 바뀌죠. 네. 비슷하긴 비슷한 거. 근데 완전 똑같진 않고. 근데 이게 저도 네. 이현 학생이 언급한 것처럼 정말로 저렇게 넓어져서 장치를 다 커버하는 게 목적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대응점을 찾는 건데 그럼 대응점 네. 그 점을 잇는 거, 네. 그냥 그 주변만 조금만 더 보는 거, 딱 왼쪽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걸 다 넓게 퍼뜨리는 게 정말 좋은 건가?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구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대응점이 못 찾는다 아니면 헤드라이트 트래킹인데 갑자기 문자를 갖다 붙이는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성능에 치중했다고 보면은 사실 드랍아웃해서 괜찮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피처의 덴스 코리스판 그 픽셀 단위에서의 덴스 코리스판덴스 자체는 사실 해치는 결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완전 그 프레임 간에 완전 대응되는 점이 없고 가려진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네. 도움이 될 수도 있나요? 가려진 부분이 있을 때요. 나는 정확히 매칭되는 포인트가 없을 경우에는 네. 저런 드랍아웃이 로버스트니스를 도와주는데 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셋, 그런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에서도 그런 오클루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발생하더라도 가려지지 않은 다른 부분을 봤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좀 더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려지지 않은 다른 부분도 어쨌든 어떤 점에서 스트레킹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랑 겹치는지는 뭔가 상관이 있나요? 지요. 원래 그 포인트가 스트레킹 된 거랑 오클루전에서 그쪽으로 와버리는 건 뭔가 이렇게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뭔가 상관이 있나요? 픽셀 네. 단위로 뭔가 그냥 내리면서 필리션들이 만약 겹쳐도 그냥 한꺼번에 합쳐지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쪽에서 한 위치에도 여러 개의 마스크가 프리딕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페이지 같은 경우는 MMS를 서프레션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뭐 다른 학습 없이 이 트래킹만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겹쳐버리는 경우에 마스크가 두 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가지고. 그러면 실제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에서 약간 레이어가 생긴 것처럼 마스크가 두 개가 겹칠 수도 있는 건가요?
프레딕션이 어떻게 된 거죠? 프레딕션이요. 근데 여기서 프레딕션 할 때는 그 레이블을 하나를 그냥 딱 예측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포인트에서 그런 댄스 코레스판던스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온 거를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그 확률이 높게 온 레이블을 채택하는 방식이어서 아마 하나만 채택하게 될 거예요. 네. 일단은 넘어가 보면 이제 이게 여기 적은 UVC라는 논문도 사실은 스페이스 타임 컨시스턴시가 컨시스턴시가 적용이 되는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비슷하게 셀프 슈퍼바이스드로 스페이스 타임 템포럴 코리스판던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던 거긴 한데 이 UVC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19년도 CVPR 논문 그 논문의 방법에서 정말 뒷부분만 살짝 고쳤어요. 근데 성능이 훨씬 잘 나왔고 이제 이 웍에서는 그 성능이 잘 나왔던 UVC랑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사실 잘 된 거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이 됩니다. 아까 문예빈 학생이 얘기한 게 이제 첫 네. 번째 프레임에서부터 T까지 가보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서 도달을 했고 다른 포인트에서 쭉 가다가 여기 도달해서 중복되는 포인트는 생략, 체킹 결과가 떨어지는 게. 네. 그래서 뭐를 선정하냐 완전 별로인데 거기서 뭔가 체킹된 그 확률 가지고서는 뭐 에버리징, 웨이티드 에버리징을 하냐, 네. 이런 테스트를 할 때 네. 아니면 뭐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냐 이런 게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 써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결과들이 겹쳤을 때 제일 높은 확률을 선택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뭐 그런 네. 법칙이 안 일어나려면 백워드를 쓰면 되거든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 T프레임에서 레이블링을 하고 싶어. 네. 그러면은 각 위치마다 그 전 프레임은 어디에 해당하는데 백워드로 바꾸면 네. 그럼 각각 거기 픽셀들이 어떤 정보였는지를 볼 수가 있고 거기가 레이블링 돼 있으면 그 레이블을 각자 가져오면 서로 충돌하는 게 없어요. 포워드로 가면은 네. 어떤 픽셀은 이전 픽셀부터 쭉 와서는 도달하고 어떤 픽셀들은 비어있는 경우들도 엄청 많아요. 네. 이제 반대로 백워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이 시작을 뒤에서부터 해서 앞에 거를 측정하는 거니까 각 픽셀마다 측정하는 포인트는 반드시 하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레이블을 이전 프레임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소리가 현재 내가 컨디션 해보자 하는 프레임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드랍아웃 했을 때 성능이 가장 잘 나왔던 건 0.1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가져온 그 피처란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걸 보면은 자기들이 주장했던 대로 좀 더 하이 레벨에서 코리스판던스를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후속 논문이라고 말씀을 몇 번 주셨었는데 후속 논문에 관한 거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코드를 어떻게 건드는지 좀 갑자기 궁금해져서 봤는데
네. 그 패치 아까 뜯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지터가 있었는데 그 지터가 제가 생각하는 지터가 아니더라고. 그 이미지 전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윈도우별로 들어가긴 하는데 지터가 이런 뭔가 반전되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터 뭐죠? 지터 종류 휴나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스케일이 이렇게 0.7에서 0.9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는 그런 지터가 들어가고 잠깐 로컬 윈도우별로 잘라서 넣었는데 64by 64로 먼저 넣고 거기서 0.7 스케일한 다음에 다시 랜덤 리사이즈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랜덤 사이즈. 그래서 포인트가 중앙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돼서 0. 그럼 코리스폰던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숏컷 방지로 뭔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프레임별로 거든요. 그래서 프레임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저 프레임마다 이제 프레임을 지금 그리드로 먼저 네. 거의 쪼개는 거 아니에요? 쪼갠 다음에 각 그리드마다 샘플링을 패치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한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패치가 있어서 빌리는 한 이미지가 이제 64로 해서 스트라이트를 먹여서 이렇게 언롤링을 쫙 한 다음에 언롤링 한 다음에 거기서 지터가 스케일별로 쫙 들어가요. 랜덤. 거기가 랜덤 리사이즈 크라고 하는데 스케일을 다르게 한 걸 지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터라고 하면은 그럼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게 쉽게 나오나 보네. 그래서 엣지드랍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칼라 지터인 줄 알았는데 칼라 지터가 아니라 그런 지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스페이셜 지터가 그 스케일 지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구현상으로는 그 아까 랜덤 샘플한 구현은 돼 있는데 그게 사용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전체 224개가 있으면은 그냥 64 파일을 n번 랜덤 리사이즈 크랍 하면서 샘플링하는 그게 구현은 돼 있는지 이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드로 일단 하고 그 윈도우별로 언롤링 된 거를 지터 스페이셜 지터를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네. 아까 그림에서 센터가 좀 다르게 네네네. 뭐 다르게 그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럼 저희 스케일링만 들어가면은 트랜슬레이션 지터가 없다는 얘기죠. 트랜슬레이션 지터가 있어요? 근데 랜덤 리사이즈 크랍을 먼저 해버리니까 랜덤 리사이즈 센터가 아니라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효과가 좀 있는. 랜덤 리사이즈 크랍을 하면 센터가 바뀌어요. 네, 왜냐면 랜덤 크랍, 랜덤 포지션 크랍 하는 거. 네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랜덤 스케일링 한 다음에 각 센터 크랍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랜덤 리사이즈 스케일을 다르게 하면서 리사이즈 크랍을 랜덤 크랍을 하는 거. 그 스케일이 랜덤 리사이즈 크롭을 할 때 그 패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케일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0.9면 아마 0.9 나눠가지고 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키웠다가 아무튼 랜덤 리사이즈 크랍 하는 사이즈에 맞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 UVC랑 네. 부분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아시나요? 아, 왜냐면 저 UVC 결과 보니까 네.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위치? 그러니까 어떤 시멘틱 미스가 아니라 네. 그 위치에 뭔가 그냥 그대로 코레스폰드가 뜨는 것 같아서 이 논문이랑 저 UVC 논문이랑 어떤 부분의 차이로 이런 걸 잘 해결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UVC 논문을 다 아는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여기에서 이 T 파트를 두 개로 쪼갰어요. UVC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하나는 코urse 단에서 그 트래킹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리파이먼트 하는 걸 나눠놨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구조 자체는 앞에 요 논문이랑 비슷한데 뒷부분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헷갈린다고 말씀드렸던 건 여기에서도 그런
그 뭐 K 프레임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컨시스턴시 로스가 사용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 몇 개에 대해서 사용이 됐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한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 그 예측할 때의 구조 자체는 요거랑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UVC에서는 그런 컬러 고리스판덴스 그런 거에 대한 로스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왜 패치별로 뜯어서 인풋으로 넣어야 되는지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스파셜 베링 시트로 왜 넣지? 왜냐 어차피 지금 비교하는 게 T프레임에서 T 플러스 1까지 비교 안 하고 이 랩에서 비교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배치 구성할 때 사실은 그냥 프레임별로만 스케일을 다르겠는데 또 리스팅 필드를 이용해서 그냥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가 없고 왜 그렇게 표현을 하지? 또 인퍼런스는 풀 이미지가 그냥 들어가니까. 그렇죠. 어차피 프레임이 직접으로 근데 인퍼런스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패치로 안 넣고 그냥 이제 다 연도에 넣어서. 그래서 어차피 피처만 나오면 피처 맵상에서 프리판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피처를 그냥 프리판 것 피처를 쓰는 건데 그럴 거면 사실 배치 구성할 때 이렇게 언롤링 안 해도 언롤링 안 하는 게 훨씬 빠를 거고 그다음에 스케일도 여기하고 그냥 다 한 번에 조정하니까 오그멘테이션도 훨씬 빠를 거고 굳이 왜 그렇게 해서 없는 개인이 없을 텐데 아마 이제 패치마다 이제 좀 어렵게 더 아이고. 어렵게 구성을 해야 네트워크가 좀 배운 뭘 배운다거나. 근데 약간 엣지 드랍 그다음에 그런 스파셜리 베링한 스케일링하고 크랍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뭔가가 좀 학습이 스테이블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트리거 솔루션을 잘 쓰는 좀 소프트맥스가 들어가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콜lap싱이 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이제 학습 자체가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자체가 콜lap싱은 안 일어나는데 그냥 계속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러면 제가 느꼈을 때는 템포럴 컨시스턴시가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포지셔널 인베딩 인코딩 같은 거를 좀 넣으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쿠션 베이딩을 넣는 순간 거기만 의존. 네, 의존성이 생겨서 드리프팅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피처 트래킹을 되게 깨끗하게 잘하고 싶으면은 정말 이미지 픽셀하고 주변을 같이 그냥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쿼리 쪽에 포지션 베이딩 들어가는 건 괜찮을 것 같고 대상 그 타겟에서 포지션 베이딩 쪽은 그거에 의존성이 생깁니다. 포지션 코딩을 넣으려고 하는 시도도 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막 패치를 막 스케일링을 했잖아요. 제가 한편으로 제 드는 생각은 제 생각 안 움직이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고 비디오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디오 자체에서 네. 카메라나 비디오 찍는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 바이어스가 있는데 네. 움직이는 물체를 찍거든요. 그래서 담긴 오브젝트가 보통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배경은 사실 멈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경에서 숏컷이 너무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셜 에디터가 없으면은 이 배경이 계속 멈춰 있는 것처럼 쉽게 학습이 돼서 그것 때문에 넣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뭐 옵티컬 플로어나 네. 어떤 움직이는 물체가 제가 뭐 세그멘테이션을 못 하더라도 뭐가 움직이는지는 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옵티컬 플로어나 그런 걸로 좀 프로세싱을 해놓고 네.
그 움직이는 부분에서만 어텐션 하는 거니까 저게 아, 네. 어텐션을 하면 학습이 더 빠르고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방법이 있죠. 그리고 네. 지금 이거는 패치 단계로 레스폰던스 러닝을 하는데 네. 제로샷 러닝이나 그런 쪽에서 좀 세그멘테이션을 좀 공짜로 취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이용해서 오브젝트 센트릭한 그 사이클 컨시스턴시 러닝을 하면 그 네. 다음 스트림 태스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개 정도 생각했거든요. 오브젝트 센트릭하다는 게 이게 지금 거기에서부터 쿼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학습 단계에서? 지금 이게 사실 컨트라스트 러닝을 하는 건데 네. 왔다가 갔을 때 네. 그 내 자신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내 자신과 파지고 나머지는 다 렐러티브 샘플로 와서 컨트라스트 러닝 하는 건데 좀 셀수비나 이런 쪽에 오브젝트 센트릭한 컨트라스트 러닝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좀 셀수 느낌을 봐야 되니까 제로샷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이렇게 오브젝트 센트릭한 스페셜 템포럴 사이클 컨시스턴시 러닝을 하면 세그멘테이션이나 인서트 세그멘테이션 그런데 더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오브젝트 센트릭을 셀수로 어떻게 해요? 뭔가 그래서 셀수로 해야 되니까 좀 빌려와서 제로샷이나 아니면 그런 제로샷으로 하면 셀수비라고 안 부르죠. 제로샷은 셀수비 아니에요. 그런데 트랜스포럼. 그게 사실 뭔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막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 해놓고 프리트레인 된 거는 이미지에서 프리트레인도 되고 쓰고 이렇게 하니까 뭐 남들이 오남용을 할지 연정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룹 VIT 뭐 이런 애들도 그 매니지 모델 같은 데서 이메일 가져와서는 그거 가져서 슈퍼비전에서 VIT는 뭐 필트레이너고 막 이러는데 그걸 셀슈라고 하면 좀 약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미지에 트레인된 건데 비디오에 갖다 쓰는 거니까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트랜스퍼런은 트랜스퍼런이라고 그냥 하면 이미지가 더 싸니까 입을 비우면 트랜스퍼 러닝, 위클리 슈퍼바이즈 저도 그런 뭔가 하이퍼 노드를 하나 두고서는 사이클 컨시스턴시 쟤는 그래프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걔네들 각각이 뭔가 하나의 노드하고 다 하이퍼 그래프 연결이 있는 상태 하이퍼 노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댄스 그래프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걸 지금 세미나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약간 궁극적으로 요것들의 한계점이 트리비얼 솔루션을 피하기 위해서 패치 단위를 크게 잡는 게 조금 약간 한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윈도우가 너무 크다. 네. 코리스폰던스 서치할 때 윈도우가 저렇게 커버리면 되게 파인 디테일의 트래킹은 사실 안 된다고 봐요. 네. 그게 조금 있는 것 다음 논문이 어떻게 다음 논문이 일단 픽셀이긴 하잖아요. 네.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아까도 얘기하시던 거 하나 정리하고 가면은 그런 배경에서 쇼크가 발생하는 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 앞에 논문, 29년도 실피한 논문에서도 사실 지적을 했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이런 게 좀 한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시각 지점을 누구도 주어주는 게 아니니까 랜덤하게 샘플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그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논문을 이제 쓰면서는 그걸 해결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 논문은 사실 이 논문은 그냥 컨셉만 전달드려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레벨 1만 봤을 때는 앞에 논문하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아마 레벨 뭐 5까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렇게 가면서 처음에 콜스 단에서 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파인하게 조금씩 더 파인한 거를 찾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인데 그럼 피라미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티컬 플로우나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을 했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몰 디스플레이스먼트만 보게 되거나 혹은 그 반대가 되거나 그런 거를 경계하기 때문에 이제 라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찾고 파인 디테일을 가는 형식을 많이 취했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거는 이제 아까랑 똑같이 피처 맵이 있는 거고 그 피처 맵이 있을 때 처음에 이제 플로우가 없어요. 맨 위에 코어스 단에서는 그러면은 요 그 각 노드들의 피처 맵이 그때 매저를 했던 이런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어피니티 매트릭스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통해서 각 노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피니티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어서 각 노드에서 어디로 갈 건지를 다 알게 되고 그거를 에이브리지를 해서 각 노드들이 평균적으로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는가를 찾습니다. 그걸 찾은 게 이게 되고 평균적으로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통해서 다음 프레임에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그걸 이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 프레임에서 이 움직임을 더해가지고 그 다음 플로우를 찾는 방식. 처음에 플로우가 0이고 어피니티 매트릭스만으로 플로우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큰 움직임으로 피처 맵을 와핑을 해서 그 와핑한 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구해서 다시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동하는지 찾고 그걸 다시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파인 디테일로 가는데 저도 이런 컨셉 수준으로만 일단 이해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가장 파인 디테일 사이즈는 몇이에요? 7살. 가장 파인 패치 사이즈요. 패치 사이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피처 맵 상에서 네. 그 픽셀 1x1까지는 내려가야지 되잖아요. 1x1까지. 아니면 서브 네. 픽셀을 더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저도 좀 생각하는 게 네. 이제 레지던트 같은 거 쓰는 순간 스티커를 쓰면 32 스케일 다 문제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거 코레스폰던스를 하는데 너무 깊으면 글 써도 안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시멘틱 매칭을 하는 느낌은 안 드는데 여기서 이제 스페이셜 템포럴 네. 많이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얕은 딥러닝 써서 하셨던 것처럼 픽셀 레벨, 서픽셀 레벨로 하는 게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콜스퍼넌스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그래널리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지역적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전체를 한번 조감하고 지역적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이 두 개의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립세티브 필드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가는 거예요. 근데 립세티브 필드를 포기 안 하면서 작은 픽셀 레벨의 디테일을 고려하는 방법이 여태까지 없었냐면 많이 있을 거예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든지 네. 뭐 아워글라스, 스태프 아워글라스 한번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요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딥한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딥하게 어떻게 가야냐? 로컬한 피처를 디스크립션할 때 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주변을 같이 보면서 얘 전반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서는 코레스폰던스 매칭을 하면은 약간 완전 스트롱 시메트릭 코레스폰던스 아니더라도 약간 믹한 시메트릭 코레스폰던스까지는 우려할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필요할 때가 많고 오클루전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약간 이게 궁금해요. 어떤 오히려 확대해서 서브 네. 픽셀을 내려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서브 픽셀이라는 게 이제 네. 이미지 픽셀에서의 서브 픽셀은 아니고 피처 맵에서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7x7에서 이거 찾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네. 오른쪽으로 한 칸 갔냐 두 칸 갔냐 약간 지금 이 의미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다시 퍼지는 하이레졸루션 피처 맵에서 하는 게 낫다는 그랬어요. 네. 내용 자체는 여기까지고, 요거는 이제 옵티컬 플로우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옵티컬 플로우랑 비교를 하려고 원래 옵티컬 플로우 네트워크 학습할 때 사용하는 그 트레이닝 스케줄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세트 무슨 순서죠? 플라잉 체어인가? 플라잉 체어 그다음에 신텔 이런 순서대로 학습을 다 시켰고 그다음에 다른 태스크들에 적용했어요. 우선 이게 프리트레인을 이걸로 셀프 슈퍼비전을 한 다음에 파인 튜닝 한 번 더 합니다. 파인 튜닝이요? 타겟 타겟 테스크에 대해서. 신뢰되는 PT에다 파인 튜닝 한 거죠. 셀프 슈퍼비전 안에 들어가는. 그 지시 한번 다시 한번 체크. 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논파라메트릭도 아워스고 리그레션도 아워스입니다. 논 파라메트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만 적용했을 때 논 파라메트릭이고 리그레션은 사실 제가 하기 다 안 됐는데 저거는 말하기로는 그런 오클루전 같은 거를 핸들하기 위해서 오클루전이 됐을 때 옵티컬 플로우라던가 이런 걸 핸들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로스를 부여를 했었거든요. 정확히 파악은 안 됐어요. 로스가 슈퍼비전 로스예요. 셀프 슈퍼비전. 셀프 슈퍼비전 로스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추가적으로. 네. 그래서 아마 자체 셀프 슈퍼비전 그 시그널을 가지고 플로우 예측하는 픽셀의 플로우를 예측하는 걸 직접 리그레스를 하고 거기에 로스를 걸어줬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옵티컬 플로우에 특화하게 좀 더 추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거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네, 그거 어떤 걸로 시그널 주는지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크게 4가지 논문 소개해드렸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글로벌 컨시스턴시를 이용해서 이런 매칭을 파인 튜닝하는 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타임 코리스폰던스를 이용해서 이런 피처 익스트랙팅하는 파이와 그 다음에 트래킹을 맞는 t를 이제 분할한 상태에서 이제 학습시켜가지고 이 결국에는 그 피처를 익스트랙트하는 파일을 학습시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랑 비슷하지만 트래킹 파트를 아예 제외하고 그래프 형태로 모델링을 함으로써 컨트라스티브 러닝 문제로 좀 치환을 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라미드를 쌓음으로써 좀 더 파인 디테일을 찾을 수 있도록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